야, 이년아, 여기가 네 집이야? 박태식의 굵은 손가락이 강민지의 가슴팍을 거칠게 찔렀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평화로웠던 오후 3시의 학교 앞 골목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죠.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골목 한쪽에서 조폭 3명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향해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32살의 여군 중사 강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15년간 특전사 707부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사건은 바로 30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휴가를 받아 고향 평택에 내려온 강민지는 조카 민수를 데리러 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오후 2시 반 학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올 시간이었죠. 그런데 학교 정문 바로 옆 골목에서 들려오는 거친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강민지의 눈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리 와봐, 꼬마야. 용돈 좀 있냐?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초등학생 2명을 벽에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이었죠. 그의 뒤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하 2명이 낄낄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동식과 김철수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주변 학부모들은 모두 고개를 돌린 채 못 본 척하고 있었어요. 강민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화 대신 운동화를 신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군인 특유의 단단함이 묻어났어요. 박태식은 계속해서 아이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고 담배 연기는 아이의 얼굴을 향해 뿜어져 나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민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박태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단정한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뭐야, 아가씨, 볼 일 있어? 박태식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강민지는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학교 앞에서 담배도 위험하고요. 그 말에 박태식과 부하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동식이 담배를 땅에 던지며 발로 비벼댔어요. 어이구, 무섭네. 아가씨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김철수도 한 발 다가서며 강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집에 나가서 밥이나 해. 여기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강민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박태식이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굵은 손가락이 강민지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고 거칠게 찔러댔습니다. 야, 이년아, 여기가 네 집이야?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15년간 쌓아온 훈련이 몸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식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고 부하들은 낄낄대며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앞에 이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과연 이 조폭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대한민국 특수전 부대의 여군 중사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강민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민지는 32살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육군에 자원 입대했죠. 17년 전 18살의 어린 나이에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부대의 여군 중사가 되어 있었어요. 키는 165cm로 여성치고는 큰 편이었고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은 보기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는 군인의 실용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강민지가 군인이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평택 송탄동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해 전 강민지는 학교 앞에서 조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무력함이 그녀를 군인으로 만들었죠. 약한 사람을 지킬 힘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특전사 훈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남자 동기들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훈련을 강민지는 악착같이 버텨냈어요. 새벽 5시 기상, 20km 완전 군장 구보, 유격훈련, 사격훈련, 근접 전투술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군 최초로 특전사 레인저 과정을 수료했고 지금은 부대에서 근접전투 교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죠. 오늘은 10일간의 휴가 중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강민지가 군인이 된 것을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셨죠. 조카 민수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강민지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모, 오늘 학교 끝나면 치킨 먹으러 가요. 아침에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강민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교 앞까지 마중을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박태식의 손가락이 여전히 강민지의 가슴팍을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학부모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45살쯤 돼 보이는 한 여성은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장동식의 눈빛을 보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50대 남성은 고개를 돌린 채 자신의 아이만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죠. 강민지는 박태식의 손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15년간 수없이 많은 훈련과 작전을 수행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법이었죠.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손 치우시겠습니까? 강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박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인연이 진짜? 그가 다시 한번 강민지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강민지의 몸이 뒤로 살짝 밀려났어요. 김철수와 장동식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나 봐. 벽에 몰려있던 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비어져 나와 있었어요. 강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20해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강민지의 주먹이 더욱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박태식은 이 동네에서 15년째 활개를 치고 있는 조폭이었습니다. 평택 송탄동 일대를 주무르는 태성파의 행동대장이었죠. 그의 소나기에는 학교 주변 상가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어요.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말을 안 들으면 가게 유리창을 깨버리거나 손님들을 쫓아냈습니다. 특히 학교 앞은 박태식의 주요 수입원이었어요. 문구점, 분식집, PC방, 오락실까지. 모든 가게에서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보호비를 받아냈죠. 거부하는 가게는 영업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새로 생긴 치킨집 주인이 거부했다가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학생들에게도 손을 뻗쳤죠. 용돈을 뺏고 비싼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가 없다며 흐지부지 됐고 신고한 사람은 나중에 보복을 당했습니다. 2학년 전 한 학부모가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은 정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이틀 만에 풀려났죠. 그리고 일주일 후 신고한 학부모의 집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박태식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썹부터 볼까지 길게 이어진 칼자국이었죠. 10년 전 조직 싸움에서 생긴 상처였어요. 그 흉터는 그를 더욱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얼굴만 봐도 겁을 먹었고 어른들도 눈을 피했죠. 야, 장동식. 오늘 얼마나 모았어? 박태식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장동식은 31살로 박태식 밑에서 6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5만 원 정도요, 형님. 요즘 애들이 용돈을 별로 안 가지고 다녀요. 즉, 그럼 PC방 가서 더 받아내야지. 김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33인 그는 박태식의 오른팔이었죠. 형님, 저기 분식집 아줌마가 이번 달 보호비 아직 안 냈어요. 내일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래,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박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강민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야, 아가씨.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썩 꺼지지 않을래?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주변 학부모 몇 명이 강민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아가씨 괜히 나섰다가 다치겠어요. 그러게요. 박태식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하지만 강민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박태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껏 자신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특히 여자가 자신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죽고 싶나 봐. 박태식의 손이 강민지의 어깨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거칠게 밀쳐내려는 동작이었죠. 하지만 그 손이 강민지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1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이수연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수연은 3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박태식에게 항의했었어요. 자기 아들에게서 돈을 뺏지 말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그날 밤 그 아버지는 골목길에서 박태식의 부하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됐어요.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분 괜찮으실까요? 이수연 옆에 서 있던 젊은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서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박태식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것을요. 문구점 주인 김영호도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0살의 그는 이 동네에서 25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박태식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호비를 내고 있었죠. 안 내면 가게가 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김영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주인 박순자도 가게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63살의 그녀는 이 자리에서 30년째 떡볶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에게 매달 30만 원을 바치고 있었죠. 하나님 제발 저 아가씨를 지켜주세요. 박순자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했어요. 6개월 전 보호비를 늦게 냈다가 가게 유리창이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벽에 몰려있던 두 아이 중 한 명은 민지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8살 아이였죠. 오늘 친구와 함께 문구점에서 공책을 사고 나오다가 박태식 일행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3,000원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모 살려주세요.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강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강민지는 그 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태식의 손이 강민지의 어깨를 향해 뻗어나왔어요. 장동식과 김철수도 한 발씩 다가섰습니다. 3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순간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여자 큰일 나겠어요. 누가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경찰을 불러봤자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신고하면 자신이 나중에 보복당한다는 것도요. 강민지는 주변 사람들의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가득했어요. 15년 전 자신도 그랬었죠.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후회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민지는 더 이상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중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을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박태식의 손이 강민지의 어깨에 닿는 순간 강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손을 거두고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그 말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15년간 단련된 목소리였죠. 박태식은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껏 여자에게 이런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인연이 지금? 박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한 여자에게 이렇게 대응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형님, 저 여자 정말 정신 나갔네요. 장동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철수도 주먹을 쥐며 앞으로 나섰어요. 형님, 제가 전연 좀 가르쳐 줄까요? 하지만 박태식이 손을 들어 김철수를 막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 싶었던 거죠. 15년간 이 동네를 주무르면서 자신에게 대드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야, 아가씨. 네가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박태식이 강민지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강민지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강민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박태식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챘죠. 손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강민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손아귀 힘에 박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생각보다 힘이 셌던 겁니다. 인연이 진짜. 박태식이 다른 손으로 강민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지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틀어 피했어요. 그리고 박태식의 손목을 비틀며 몸을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박태식의 팔이 뒤로 꺾였죠. 박태식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고통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형님! 장동식과 김철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강민지는 박태식의 팔을 놓고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요. 두 명이 동시에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죠. 강민지의 눈이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장동식의 주먹, 오른쪽에서 오는 김철수의 발차기. 특전사 훈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강민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쌓아온 훈련이 몸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벽에 몰려있던 두 아이는 겁에 질린 표우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학부모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꺼냈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식집 주인 박순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구점 주인 김영호는 가게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요.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장동식과 김철수가 강민지를 향해 달려들고 박태식은 팔을 주무르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강민지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중심을 낮췄습니다. 특전사 근접 전투 자세였죠. 후회하실 겁니다. 강민지의 마지막 경고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동식의 주먹이 강민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강민지는 몸을 왼쪽으로 틀며 주먹을 피했어요. 동시에 장동식의 팔을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했죠. 정확하게 명치 아래 부분을 타격했습니다. 장동식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구부렸어요. 숨이 막히는 고통이었습니다. 강민지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잡아당긴 팔을 그대로 비틀며 바닥으로 눌렀죠. 장동식의 얼굴이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김철수는 뒤에서 강민지의 등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어요. 하지만 강민지는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낮추며 발차기를 피했죠. 그리고 돌아서며 김철수의 다리를 걸었어요. 와! 김철수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강민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빠르게 일어서며 김철수의 턱을 향해 손날을 날렸죠. 정확하게 턱 옆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김철수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강민지는 그의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눌렀어요. 김철수도 장동식 옆에 쓰러졌죠.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위협적이던 두 명의 조폭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수연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엄마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저 여자분 대체 누구예요? 문구점 주인 김영호는 내리던 셔터를 멈추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분식집 주인 박순자는 잠갔던 문을 다시 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모두의 눈이 강민지에게 집중됐습니다. 강민지는 바닥에 쓰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숨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15년간의 훈련이 몸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죠. 이 정도 움직임은 아침 체조보다도 가벼웠어요. 박태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2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15년간 이 동네를 주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2년이 박태식이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이식 칼이었어요. 날이 10cm 정도 되는 흉기였죠.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칼이에요. 위험해요. 이수연이 핸드폰을 꺼내 112번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김영호도 급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벽에 몰려있던 두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지는 아이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지금 뛰어가세요. 빨리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뛰어갔어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죠. 박태식은 칼을 휘두르며 강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이년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칼을 든 손도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강민지는 뒤로 한 발 물러서며 박태식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칼을 든 상대는 위험했어요. 하지만 특전사 훈련에서 무장 해제 기술을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처럼 훈련했었죠.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민지의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태식은 강민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칼을 높이 치켜들고 달려들었어요. 흉기를 든 사람 특유의 거친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공격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강민지는 박태식이 칼을 내리치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궤적을 눈으로 따라갔죠. 그리고 칼이 자신의 어깨를 향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몸을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어요. 박태식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강민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른손으로 박태식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는 그의 팔꿈치를 쳤죠.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는 기술이었습니다. 으아! 박태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강민지는 즉시 발로 칼을 멀리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박태식의 팔을 계속 비틀며 그를 바닥으로 눌렀죠. 박태식의 얼굴이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강민지는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어요. 박태식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민지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강민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박태식의 팔을 뒤로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어요. 15년간 훈련한 기술이었죠. 적을 무력화하고 제압하는 법. 특전사의 기본 중 기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15년간 이 동네를 주무르던 박태식이 한 여성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한 겁니다. 그것도 칼을 들었는데도 말이죠. 세상에. 이수연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옆에 있던 학부모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 여자분 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군인 아닐까요? 움직임이 보통이 아닌데요.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강민지는 박태식을 계속 제압한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쓰러진 장동식과 김철수도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연과 김영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죠. 박태식은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었지만 여전히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년아, 놓지 못해. 네가 누군지 알아? 네 죽었어, 진짜. 하지만 강민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을 조금 더 꺾었어요. 박태식이 신음을 냈습니다. 강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경찰이 올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파란불이 번쩍이며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이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태식? 경찰관은 박태식을 알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이 신고가 들어왔지만 번번이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던 인물이었죠. 그런 박태식이 지금 한 여성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강민지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지는 천천히 박태식의 팔을 놓고 일어섰어요. 저 사람들이 학생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지했습니다. 강민지의 설명은 간결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30분 후 평택 서부경찰서 최상욱 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50살의 베테랑 경찰관이었어요. 박태식에 대한 신고가 수없이 들어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번번이 놓쳤던 인물이었죠. 박태식을 제대로 잡았다고요? 최상욱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물었습니다. 부하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서장님. 이번에는 목격자도 많고 증거도 확실합니다. 박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박태식은 여전히 욕설을 퍼부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새끼들아, 니들 나 누군지 알아? 나 금방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상욱 서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학부모들이 앞다투어 증언을 하겠다고 나섰죠. 저 사람들이 우리 아이한테 돈을 뺏었어요. 여러 번 당했습니다. 분식집에서도 보호비를 받아갔어요. 증거 영수증도 있습니다. 문구점도 매달 50만 원씩 뜯어갔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15년간 쌓여왔던 분노가 터져나온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강민지가 박태식을 제압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최상욱 서장은 강민지를 따로 불렀어요.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함이 강민지입니다. 직업은요? 강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육군 특전사 707부대 중사입니다. 최상욱 서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경찰관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학부모들도 웅성거렸죠. 특전사요? 그래서 저렇게 강했구나. 최상욱 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휴가 중이시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중사님. 그는 강민지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다른 경찰관들도 따라서 경례했습니다. 강민지도 자연스럽게 경례로 답했죠. 최상욱 서장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박태식 일당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장님.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박태식과 부하들을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과 뺏긴 돈도 모두 증거물로 압수됐죠. 나중에 조사 결과 박태식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15년간 학교 주변 상가에서 받아낸 보호비가 총 3억 원이 넘었어요. 학생들에게서 뺏은 돈도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어요. 박태식은 서울의 대형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평택 지역 총책이었던 거죠.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박태식과 관련된 조직원 23명이 일제히 검거됐습니다. 15년간 지역을 주무르던 범죄 조직이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게 강민지가 용기를 낸 덕분이었습니다. 학교 주변 상가 주인들은 이제 보호비를 내지 않아도 됐어요. 학생들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됐죠. 15년간의 악몽이 끝난 겁니다. 박태식 일당이 연행되고 이틀 후 평택 송탄동 중앙초등학교 앞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상가 주인들도 환한 표정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강민지는 다시 학교 앞에 조카 민수를 마중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민수가 강민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이모. 응, 우리 민수. 학교 재미있었어? 네. 오늘은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었어요. 다들 이모 얘기만 해요. 민수의 말에 강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학부모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이수연이 제일 먼저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졌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민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앞다투어 인사했습니다.
15년 동안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애가 이제 학교 오는 게 즐겁대요. 정말 감사드려요. 문구점 주인 김영호도 가게에서 나와 강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중사님, 이거 받아주세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강민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김영호는 고집스럽게 권했죠. 아닙니다. 25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가게를 열 수 있게 됐어요. 꼭 받아주세요. 분식집 주인 박순자도 떡볶이 한 그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가씨, 이것만이라도 드세요. 제일 맛있게 만들었어요. 강민지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군인이 되어 처음으로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감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이라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감사의 마음은 여전했죠. 벽에 몰려있던 두 아이 중 한 명인 민지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강민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이모님, 그때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강민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민지야, 앞으로는 무서운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누군가 괴롭히면 꼭 어른들한테 말해야 해. 알았지? 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저녁이 되자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죠. 하지만 강민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사는 쓰지 말아주세요. 기자는 아쉬워했지만 강민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박태식 일당 검거에 대한 기사만 작성했어요. 강민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딸 동네에서 영웅됐다며? 엄마,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래도 자랑스럽다. 우리 민지가 군인 된 게 정말 잘한 일 같아. 어머니의 말에 강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지의 휴가가 끝났습니다. 부대로 복귀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아침 일찍 짐을 꾸리는 강민지를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강민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앞을 한 번 더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8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었죠. 학교 앞 골목은 이제 완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담배 연기도 없었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안심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배웅하고 있었죠. 문구점과 분식집도 활기차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보호비를 낼 필요가 없어진 주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15년 전 자신이 겪었던 무력함을 이제는 누구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군인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택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 친구들과 함께 다녔던 학교, 그리고 이제는 평화로워진 학교 앞거리. 강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부대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복귀합니다. 내일 아침 점호 때 뵙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휴가 잘 보냈어? 소문 들었어. 조폭 3명 제압했다며? 역시 우리 강민지 중사. 강민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부대까지 퍼진 모양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부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강민지는 군복을 다시 입을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 부대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겨줬습니다. 강민지 중사님, 돌아오셨네요. 조폭 잡은 영웅 등장. 농담 섞인 환영에 강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과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중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강민지를 불렀습니다. 강민지 중사 잘했네. 비번 중에도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았어. 자랑스럽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그날 저녁 강민지는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부대로 돌아왔다.
휴가 중에 있었던 일이 꿈만 같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군인이 된 이유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부당함에 맞서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다. 평택 송탄동 중앙초등학교 앞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15년간 이어졌던 조폭의 횡포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명의 용기 있는 군인에서 시작됐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강민지처럼 부당함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정의감.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대기실로 가서 다음 항공편을 기다리세요. 이 한마디에 김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1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손자를 만날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이 차가운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철수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서 있는 젊은 심사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시 한번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길은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사람처럼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국의 체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심사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철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탓에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입국이 거부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 대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가방과 함께 철수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손자에게 전해주려고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 가방 속에 가득했습니다. 손자가 좋아한다던 한국 과자, 할머니가 직접 지은 한복, 그리고 오랜 시간 모아둔 용돈까지. 철수는 대기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깥 어딘가에 자신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자는 오늘 할아버지를 마중 나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와주세요. 제가 사는 곳도 보여드리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 거예요. 손자의 마지막 전화 통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 없던 자신이 용기를 내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오직 손자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이 손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며느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손자를 만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손자와의 재회는 이렇게 막히고 만 것인가.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 영어 몰라요? 나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어요. 재입국을 시도하던 철수 앞에 서 있는 심사관이 조롱하듯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심사관들도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손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손자가 로스앤젤레스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철수는 최선을 다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자니 웃기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 같은 노인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탁 소리나게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손자만 만나고 돌아갈 겁니다. 제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에도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아니면 제가 강제 송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심사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다른 여행객들이 그의 상황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홀로 이국 땅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무력감이 철수를 덮쳤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철수는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자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을까? 방학 동안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한국 음식도 해주겠다고 얼마나 신나했을까? 철수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손자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손자가 좋아하는 과자들, 기념품들, 그리고 손자의 생일 선물로 준비한 금반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은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국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설레었는지, 손자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디를 함께 구경할지 상상하며 긴 비행 시간을 버텼는데 철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철수의 시선이 자신의 낡은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전화번호 하나.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과거의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는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수와 미군 장교들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그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시절의 추억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뜨거운 정글 속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69년 뜨거운 여름, 철수의 부대는 미군과 합동작전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적의 매복 공격으로 미군 소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철수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부상당한 미군 부대원들을 구해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는 4명의 미군 장병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사진 속의 마이클 존슨 중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철수. 넌 진정한 영웅이야. 작전 후 마이클이 그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소식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10년 전쯤 마이클이 미 국방부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철수는 사진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편지에 적혀 있던 번호였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그때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말이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옛날 번호가 아직도 통할까? 철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제전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신호음 후 갑자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헬로우, 존슨 스피킹.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그였습니다. 마이클, 나 철수야, 김철수. 베트남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 정말 너야? 믿을 수 없군. 몇 년 만이야? 철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부당하게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 손자를 만나기 위해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 마이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철수,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지금 어느 터미널에 있지? 철수는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들리더니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곧 상황이 바뀔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옛 전우의 도움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지금 그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대기실 시계가 천천히 시간을 알리는 동안 철수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걱정하지 마, 철수. 내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네. 마이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철수는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고맙네, 마이클.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될까? 입국 심사관들이 나를 매우 강경하게 대했네.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마이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 자네가 아직도 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 난 지금 미 국방부 차관보야. 그리고 자네가 베트남에서 우리 부대를 구해준 이야기는 내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야. 철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니.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는 그저 평범한 중이었던 그가 이제는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날을 절대 잊지 않았어. 내 딸에게도 자네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지.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자네를 도울 때가 왔어. 마이클은 잠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어왔습니다. 철수, 난 방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어. 그리고 LA 공항 총책임자도 곧 연락을 받을 거야. 자네를 그렇게 대한 심사관의 이름을 기억하나? 철수는 심사관의 이름표를 떠올렸습니다. 콜린스라고 적혀 있었네. 콜린스. 좋아, 기록해두겠네. 철수, 이제 편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게.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대기실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이클의 말대로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옛 전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한번 낡은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때의 자신과 마이클. 생사를 함께한 전후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인가. 철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여행객들은 하나둘 떠나고 철수만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공항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마이클의 연락을 기다리며 강제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기실 문이 열리고 공항 직원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급박해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이신가요? 지금 바로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공항 직원의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급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마이클이 말한 변화의 시작인 것일까요? 철수가 공항 직원을 따라 대기실을 나서자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했을 공항 입국 심사장이 마치 벌집을 쑤신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철수가 옆에 선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만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공항 총책임자님께서
직접 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김철수 씨이신가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총책임자 리차드 윌킨스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항 최고 책임자가 직접 사과를 하다니. 방금 국방부 마이클 존슨 차관보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과거 공적과 미국과의 인연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 장병들을 구하신 영웅이셨군요. 윌킨스의 말투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차드 윌킨스 뒤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계 직원이 통역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윌킨스의 말을 꼼꼼하게 한국어로 옮겨주었습니다. 존슨 차관보께서는 선생님이 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훈장을 받으신 분이라고요. 저희가 이런 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윌킨스는 진심 어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철수를 무시하고 입국을 거부했던 콜린스 심사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윌킨스 앞에서 멈춰서서 경직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콜린스 심사관, 왜 김 선생님의 입국을 거부했습니까? 윌킨스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콜린스는 입술을 잘근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보였고 영어가 부족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입국을 거부할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김 선생님을 모욕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윌킨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콜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특별 입국 수속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존슨 차관보께서 직접 전화 통화를 원하십니다. 윌킨스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손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인가? 그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별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윌킨스 공항장이 철수를 안내했습니다. 평소에는 정부 고위 인사나 유명 인사들만 이용하는 특별 라운지였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안락한 소파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활주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서 편히 쉬시는 동안 저희가 특별 입국 수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슨 차관보님과의 통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윌킨스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라운지에 자리를 잡자 곧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계 직원이 전화를 받고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 어떻게 지내나? 상황이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네. 마이클의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손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고맙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네가 베트남에서 우리 모두를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정말 작은 일이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철수, 워싱턴에 올 기회가 있으면 꼭 나를 찾아와 주게. 백악관 투어도 준비해 놓을 테니. 마이클과의 통화가 끝나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공항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문이 열리고 콜린스 심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와 창백한 얼굴로 보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콜린스 심사관입니다. 그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선생님을 오해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콜린스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철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베트남에서 복무하셨고 한국군의 용맹함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배경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철수는 콜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서 그에게 보여준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가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마치 쓰레기처럼 대했던 그 심사관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기억해두게. 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네.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콜린스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네, 선생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업무 태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때 윌킨스 공황장이 다시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 입국 허가가 승인되었고 체류 기간도 원하시는 대로 연장해 드렸습니다. 윌킨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자분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항으로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철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콜린스 심사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윌킨스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직무 교육과 함께 한 달간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콜린스가 자신에게 보인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철수는 복수심보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철수의 말에 윌킨스와 콜린스 모두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철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때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이국 땅에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곧 사랑하는 손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불빛들이 그의 희망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갑자기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미 육군 장성으로 보이는 2명의 군인이 정장을 입은 여러 관계자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미 육군 제5사단 사령관 로버트 앤더슨 소장입니다. 흰 머리가 섞인 장성이 철수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존슨 차관보님으로부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어 앤더슨 소장은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미 육군 참모,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까지. 라운지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1969년 베트남 롱안 지역에서 저희 미군 소대를 구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선생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제 친구를 포함한 많은 병사들이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철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앤더슨 소장은 철수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모든 전쟁 영웅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존슨 차관보님이 선생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자마자 우리는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고는 앤더슨 소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합 중국 육군을 대표하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로 훈장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구하신 선생님의 용맹과 헌신에 대한 작은 표시입니다.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그날은 그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미군 소대가 게릴라의 기습 공격을 받아 고립되었을 때 철수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부상자들을 구출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 행동이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웅의 말이죠. 자신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병사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철수의 손자 민호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철수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공항에서 연락이 와서. 민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공항 관계자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미군 장성들이 그의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김 선생님의 손자군. 자네의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서 우리 미군 장병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네. 자랑스러워해도 좋아.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손자를 만난 기쁨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저는 몰랐어요. 철수는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이야기란다. 나중에 천천히 들려줄게. 이 순간 철수는 자신의 인생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그의 용기와 헌신이 마침내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손자와의 소중한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오랜만에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김철수는 손자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그를 배웅했고 리차드 윌킨스 공항장은 직접 그의 짐을 운반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입국이 거부되어 절망에 빠졌던 그가 이제는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백악관에서도 연락이 왔다면서요? 민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수줍게 웃으며 손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저 옛 전우가 도와준 거란다.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마이클이라는 친구 말이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이클 존슨 차관보님 말씀이세요? 그분이 할아버지 전우라고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를 알고 있니? 민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연하죠. 존슨 차관보님은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특강도 하셨어요.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과 할아버지가 전우였다니. 공항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국 땅의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미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할아버지 방도 예쁘게 꾸며놨어요. 민호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철수는 마지막으로 공항을 돌아보았습니다. 콜린스 심사관이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콜린스는 경의를 표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도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 마이클과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철수는 손자의 열정적인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LA타임즈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대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릴 거래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뭐라고 신문해?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존슨 차관보님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전했나 봐요. 베트남에서 미군을 구한 한국 영웅의 이야기라니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민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몇몇 이웃들이 현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보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한 노부인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나와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영웅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철수는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민호가 정성껏 방을 꾸며놓았습니다. 벽에는 한국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침대 옆에는 철수가 좋아하는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구나, 민호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베트남의 정글, 마이클의 젊은 얼굴, 그리고 오늘의 모든 사건들이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LA타임즈 첫 페이지에는 대문짝만한 제목과 함께 철수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잊혀진 영웅의 귀한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구한 한국 참전 용사의 감동 실화. 이제 김철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가져온 기적 같은 하루,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인정받은 그의 용기와 희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이웃,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과거와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